한국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새 200원 폭등할 때 바다 건너 일본은 단 25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무려 9배에 달하는 인상폭의 격차. 같은 기름, 같은 지구, 같은 위기인데 왜 우리만 이 모양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마치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처럼 순식간에 치솟고 내릴 때는 허공을 떠도는 깃털처럼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기형적인 현상.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로켓과 깃털 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실시간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전면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터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72달러에서 103달러까지 폭등했고 여기에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유가는 주요 저항선을 가볍게 뚫고 110달러마저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8일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5원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 000원 돌파를 코앞에 두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의 편승에 일주일 만에 휘발유를 500원, 경유를 700원 넘게 올려버린 충격적인 사례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정부가 결국 김정관 산업부 장관 중심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시장의 금기어와 같았던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초강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의 부활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극약 처방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제도 시행 단 4일 만에 전국 주유소의 80%가 백기를 들고 기름값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840.85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가격제 시행 직전인 12일 대비 무려 57원, 비율로는 3.01%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본격적인 구조적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경제학 몬스터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월급은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고 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도 공짜로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이 채널이 유일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누르고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흔히 주유소 사장님들의 탐욕 때문에 기름값이 빨리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과 구조적 뇌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소매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2주에서 3주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배에 기름을 싣고 바다를 건너와 정제하고 유통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를 때는 며칠 만에 가격표가 바뀌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정유사사의 독특한 가격 책정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을 국내 공급가에 즉각 반영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뛰면 당장 어제 싼 값에 사온 원유로 만든 기름조차 오늘 비싼 가격표를 달고 시장에 나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를 기회비용의 논리로 설명합니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재고 비용은 과거에 얼마를 주고 샀느냐는 장부상 매입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에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는 현재 시장가로 산정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 밀키트를 5만 원에 사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다음날 뉴스에서 밀키트 재료값이 폭등해서 마트 판매가가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밀키트를 이웃에게 되판다면 어제 산 가격인 5만 원에 팔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가치인 10만 원에 팔겠습니까? 당연히 10만 원을 받을 것입니다. 정유사들도 똑같은 논리로 선제적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주유소일수록 이런 유인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마치 낡은 다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과적 트럭과 같습니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즉 파산하지 않으려면 다음 물량을 확보할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도매상에서 기름을 떼와야 하는데 국제유가가 올라서 도매가가 폭등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파는 기름값을 올려서라도 현금을 두둑이 확보해 두어야만 다음 장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려는 맹렬한 본능인 셈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한국이 200원 오를 때 일본이 25원만 오를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보조금 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정유사에게 직접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매 가격 상승 자체를 억제하는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소매가 리터당 170엔, 우리 돈으로 약 1,584원을 넘지 않도록 초과분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기금 잔액만 2,800억엔, 한화로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은 유류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어도 정유사와 주유소가 기본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체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것이 바로 석유 최고 가격제입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약일까요? 놀랍게도 이 제도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강제로 억누르면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는 시장에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타던 시소를 상상해보세요. 한쪽에는 국제유가라는 무거운 사람이 타고 있고 반대쪽에는 국내 소비자 가격이라는 가벼운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무거운 쪽이 내려갈 때 가벼운 쪽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고 가격제라는 거대한 밧줄로 가벼운 쪽을 땅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밧줄이 버티는 동안은 가격이 오르지 않겠지만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정유사들의 기회비용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밧줄이 끊어지거나 제도가 종료되는 순간 억눌렸던 가격은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용수철처럼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유소 영수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뇌관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에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는 평균 0.71% 증가합니다. 특히 석유 제품을 직접 다루는 산업은 무려 6.30%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원가가 6% 넘게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금리가 유지되거나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가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연명하는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합니다. 중동의 포화가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 대출 이자로 전이되는 완벽한 나비 효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유가 충격에 대응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헐어서라도 이 연쇄 폭발의 도화선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오답을 피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진짜 속어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신호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국제 유가와 국내 최고 가격제 사이의 가격 차이입니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시장의 왜곡은 심해지고 제도가 끝난 후의 후폭풍은 거세집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최대 20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시장에 풀리면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같은 지능 공장들의 전력 수요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수록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고 이는 결국 화석 연료와 에너지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가가 과거처럼 바닥을 뚫고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석유를 사올 때는 달러로 결제합니다.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다시 폭등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 변화입니다. 생산비가 0.71%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 한다면 이는 곧 실물 경기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의 파도와 경기 침체의 공포가 동시에 밀려오는 지금, 공격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철저한 방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5대2대 2대1의 비율을 제안합니다. 전체 자산의 50%는 금리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채권으로 묶어두어 철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십시오. 20%는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원자재 관련 상장 지수 펀드나 배당 수익이 확실한 가치주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 다른 20%는 환율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고 나머지 10%만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활용한 전술적 투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거시경제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부의 마음가짐이자 사냥꾼의 본능을 통제하는 규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구조적 진실을 폭로하고 구체적인 비율까지 떠먹여드려도 영상을 끄고 나면 10명 중 9명은 다시 일상의 관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투자는 지식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하는 태도에서 결판이 납니다. 워런 버핏은 훌륭한 타자가 자신이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 있는 타석 자체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가만히 서서 완벽한 공만 기다리다가는 익사하고 맙니다. 최고 가격제라는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20조 원의 돈 풀기가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갉아먹기 전에 당장 여러분의 자산 배분 바구니를 점검하십시오. 인류의 역사에서 망설임의 비용은 언제나 가장 비쌌습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시장은 결코 친절하지 않으며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오직 스스로 경제의 맥락을 읽고 대비하는 자만이 이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행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댓글창을 열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취약한 자산과 그것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단 한 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그 작은 선언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제학 몬스터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거짓말을 꿰뚫는 가장 냉철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